피치 못할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CCTV. 그 CCTV 화면 안에 기분이 좋은 듯 깡충깡충 뛰며 집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딸의 모습이 찍혔는데, 불현듯 아이가 걸음을 늦추더니 마치 뭔가에 홀린 듯 걸음을 늦추고 어딘가를 빤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 아이는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져버렸고, 그건 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2009년 3월, 1년 내내 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의 트레일시라는 작은 도시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거기엔 산드라 칸투라는 8살 여자아이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친화력도 좋은 산드라는 그날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 이미 현관문으로 향하는 성질 급한 딸에게 엄마 마리아는 웃으며 잘 놀고 오라고 손을 흔들어줬죠. 그들이 살던 마을은 이웃들끼리 건너 알 정도로 평화로웠고, 아이들은 다 같이 모여노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무 걱정 없이 딸을 배웅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비교적 길어진 5월의 해가 점점 기울어 가도 산드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딸이 친구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건가,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나 보다 하고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창문 밖에 어두워질수록 마리아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시계바늘이 저녁 8시를 넘어가자 마리아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 혹시 산드라가 그 집에 가지 않았나요? 아니면 혹시 오늘 산드라 못 보셨나요? 마리아는 산드라와 친한 친구들과 이웃집에 전화를 돌려 딸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산드라와 함께 있다던가 방금 전까지 산드라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죠. 산드라의 친구들은 모두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초조해진 마리아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딸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얼마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 또한 산드라의 실종 사실을 전국적으로 보도했고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산드라가 갈 수 있는 마을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뒤지고 경찰들이 이웃집을 하나하나 방문해도 산드라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죠. 심지어 3월 27일 그날 산드라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산드라의 행방이 오리무중이 되려던 찰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집 앞에 달린 CCTV였죠.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곧바로 그날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분명 그곳엔 산드라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녹화된 영상은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게 아닌 더욱 갑갑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저장된 영상 속 산드라는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낸 건지 통통 튀는 공처럼 신나게 땅을 박차면서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현관까지 5걸음 정도 남았을까 앞만 보고 있던 산드라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CCTV 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게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렇게 산드라의 그림자까지 화면에서 벗어나고 8분 정도 흐른 뒤 산드라가 사라졌던 반대편 쪽으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산드라가 납치됐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대대적인 인력이 투입되어 산드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산드라의 부모와 마을 주민들은 물론 근방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까지 수사망에 올라와 조사를 받았죠. 산드라의 가족은 거액의 보상금까지 걸어 그녀를 찾았고 몇 주 동안 트레일시엔 바리게이트까지 설치됐습니다. 산드라를 찾기 위한 헬리콥터와 수중 다이버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죠. 심지어 다른 주에서까지 실종 수사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전단지를 뿌리고 수색망을 점점 넓혀갔는데, 산드라 찾기가 전국적인 운동이 돼 산드라의 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촛불 기도회를 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손에 촛불을 들고 산드라가 어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죠. 그렇게 행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도와주세요. 누가 이것 좀 봐주세요. 누군가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숨을 헐떡이는 여자가 엄청난 인파를 뚫고 행사에 배치돼 있던 경찰들 앞으로 달려오더니 손에 든 무엇인가를 건네고 땅바닥에 쓰러져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여자가 경찰에게 건넨 건 바로 한 장의 쪽지. 쪽지엔 비뚤비뚤한 악필로 다름 아닌 산드라가 있는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칸투는 훔친 여행 가방에 갇혀 있습니다. 바체티 로드와 화이트홀 로드에서 물속으로 던져졌어요. 목격자로부터.
산드라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목격자가 보내온 것이었죠. 여자는 이 중요한 쪽지를 단순히 우연하게 발견했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쪽지에 쓰여져 있는 장소로가 산드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오는 건 없었는데 그렇게 그저 실종 사건으로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허위 제보라고 생각을 하려는 순간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내 농장에 있는 연못에서 물을 빼다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가까운 곳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농부였는데 며칠 전 경찰이 받은 쪽지 속 장소에서 수상한 여행 가방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간 경찰이 그 여행 가방 안을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퉁퉁 불어 하얗게 질린 산드라의 시신이 있었죠. 어쩌면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던 산드라의 가족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겐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이 받았던 쪽지 속 내용이 사실임이 증명됐기에 경찰은 쪽지를 들고 왔던 여자를 의심하게 됐죠. 하지만 차갑게 식은 산드라의 시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드라의 시신에서 선명한 성폭행의 흔적이 나왔고 용의자 선상엔 가장 범죄 동기가 있을 것 같은 두 남자,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산드라의 아빠 다니엘과 2년 전 산드라를 추행했던 익명의 남성이 올라갔죠. 전국적인 실종 수사가 되던 와중 그토록 찾던 아이가 한 농장의 배수로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엔 의문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김 형사의 말에 따르면 산드라가 사라진 후 가장 먼저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건 산드라의 아빠인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의 집에선 산드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사건 당일 그에겐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곧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져온 여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에 개입한 FBI가 사건을 분석하고 발견된 산드라의 시신에서 나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범인이 25세에서 40대인 백인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산드라의 시신에서 사후에 생긴 폭행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FBI는 아동 성애자나 미성년자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남성 중에서 용의자를 추리려고 했던 거였죠. FBI의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전 마을 수영장에서 산드라의 뺨에 강제로 입맞춤을 했던 남자가 용의자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몇 년 전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 이력이 있다는 게 확인돼 FBI는 그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그 남자의 집과 직장 어디에서도 산드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역시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모두 사라지자 저희는 산드라를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였던 쪽지에 눈을 돌리게 됐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온 결정적인 제보일 수 있는 쪽지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산드라를 이름이 아닌 칸투라는 성으로 표기함으로써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추정과는 다르게 아이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과 ON을 ONN으로 노골적인 실수를 했다는 점이었죠. 저는 수사 방향과는 정반대인 내용을 적은 쪽지를 보고 범인이 모든 수사 정황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고 목격자인 척 그 쪽지를 보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김 형사에게 처음 이 쪽지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 물었는데 김 형사는 제게 산드라 가족의 이웃인 멜리사 하컵이란 여자에 대해 듣게 됐죠. 멜리사는 산드라 친구의 어머니로 마을 교회 목사의 손녀이자 그 교회 주일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싱글맘이지만 늘 밝고 쾌활해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그녀가 우연하게 그 쪽지를 찾았다고 말했는데 멜리사에 대해 조사를 하던 저는 산드라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됐죠. 아, 그러고 보니 산드라가 사라진 다음 날 멜리사가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었어요. 경찰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죠. 마리아가 말한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4시쯤 뭔가 도둑 맞았다고 경찰에게 좀 전해주세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멜리사가 산드라의 실종 당일 뭔가를 도둑 맞았고 그게 산드라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었죠. 멜리사가 잃어버린 여행 가방과 그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된 산드라의 시신, 그리고 산드라가 있는 장소가 적혀있는 쪽지를 우연히 발견한 멜리사.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멜리사에 대한 의심을 품었고 그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 형사는 멜리사에겐 사건 당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교회에 갔었다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했죠. 평소 딸들이 친구였기에 가깝게 지내던 마리아에게 멜리사에 대해 물었을 땐 마리아는 멜리사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종종 우울해 보일 때가 있었고 감정 기복이 심해 보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사는 한 이웃에게서 멜리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약을 복용하고 있던 걸 본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죠. 약 종류가 뭔지 전부 알 수는 없었지만 정신과 약인 건 확신하더군요. 멜리사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처방받는 정신과 약에는 언제나 안정제가 있기에 어쩌면 자신의 안정제로 산드라를 얌전하게 만들어 납치했을 수 있다는 것과 어쩌면 그녀에게 뮌하우젠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뮌하우젠 증후군은 자신을 해치거나 남을 해치는 행동으로 관심을 끄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심각하다면 정신분열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사회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이 그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해결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찰들과 FBI 말대로 멜리사는 관심을 받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 했고 경찰들 근처를 맴돌다가 운 좋게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얻게 된 걸까요? 멜리사에 대한 제 아내의 의문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의심을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죠. 산드라가 실종된 당일날 한 커플이 저녁 5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여행 가방이 발견된 연못에서 멀지 않은 강가에서 한 여자가 차를 타고 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범인이 여자일 수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나오자 저희 모두의 머릿속엔 단 한 명, 멜리사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죠. 저희는 사건 당일 확보했던 마을의 CCTV들을 다시 시간과 장소별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사의 집과 멜리사가 방문한 CCTV 기록이 남아있는 교회를 수색했죠. 그러던 중 멜리사의 집에선 산드라에게서 검출된 약물의 성분과 똑같은 정신안정제가 발견됐는데, 동시에 멜리사의 이름으로 처방된 양극성 장애와 정신분열증 약까지 나와 그녀에게 심각한 조울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탐정님, 감식반이 뭔가 찾아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멜리사의 부엌을 조사하고 있던 감식반 팀이 혈흔이 묻어있는 밀대를 찾아낸 겁니다. 심지어 멜리사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선 과거 시신을 여행 가방에 숨겼던 한 남자가 올린 글을 읽었다는 게 발견됐고, 그녀가 평소 쓰던 한 메모지에서 무언가를 쓰고 그걸 덮으려는 듯 볼펜으로 휘갈긴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이거 뭐라고 쓴 거죠? 바체티 로드 같지 않나요? 그건 분명 바체티 로드, 화이트홀 로드라고 적혀 있었죠. 멜리사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목격자의 쪽지에 적힌 것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메모를 필적 전문가에게 보낸 뒤 곧바로 멜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경찰들 주변을 맴돌던 멜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그녀가 경찰들이 집을 조사하고 있을 때 도주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멜리사의 행방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말이죠.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멜리사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커터칼을 삼키고 응급실로 실려갔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고비를 넘긴 후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곧장 살인 혐의로 체포됐죠. 하지만 저는 김영사로부터 그녀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찾은 모든 증거들을 보고 그저 비극적인 사고였고 산드라의 죽음엔 고의가 없다 주장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멜리사의 경찰 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취조실에서 멜리사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 마냥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멜리사에게 사건 당일 화이트홀 로드 주변에서 당신을 본 증인이 2명이나 있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나는 그 애를 죽이지 않았어요. 멜리사는 그날 자신과 자신의 딸은 산드라와 함께 숨바꼭질을 했는데, 산드라가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 숨었고 스스로 지퍼를 잠갔다고 했죠. 그런데 술래였던 자신이 잠깐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 평소처럼 교회로 가기 위해 산드라가 숨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차를 교회로 운전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멜리사는 교회에 도착한 뒤 여행 가방에 산드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는 이미 산드라가 가방 안에서 질식해 죽어 있었다고 했죠. 자신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단순한 실수고 사고일 뿐 자신에게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멜리사는 자신의 말이 마치 진실인 듯 구슬프게 울었지만 이미 저희는 충분한 목격자와 증거들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멜리사의 집에서 나온 밀대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감식 결과 산드라의 혈액이라는 게 밝혀져 멜리사가 그 밀대로 산드라를 폭행했다는 추가 증거까지 확보했죠. 끝내 멜리사는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로 집으로 향하던 산드라를 자신에게 오게 만들었고 산드라를 교회로 데려가 그곳에서 살해와 폭행까지 했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던 멜리사는 끝내 아동 납치와 강간 그리고 1급 살인으로 기소됐고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그녀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협상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대체 왜 멜리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멜리사는 아동 성애자도 아니었거니와 이상 성욕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멜리사 또한 법정에서 난 아직도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하며 정확한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딱 하나 이 의문을 해결하는 건 바로 멜리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었죠. 당시 멜리사는 6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지만 항상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라서 주일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그 이면에 우울증과 조울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멜리사는 종종 자해를 할 만큼 그 증상이 심했는데 많은 약을 복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무조건 억누르기만 한 방법이 문제였던 건지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멜리사는 곧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멜리사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종신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엔 바로 그녀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멜리사는 산드라를 납치하기 2달 전 딸의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조울증 약을 몰래 주스에 타먹였습니다. 그건 산드라에게 먹였던 것과 같은 자낙스였죠. 아이는 약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갔고 평소와 다르게 무기력한 모습의 딸을 본 아이의 부모는 곧장 병원에 간 후 아이가 약을 복용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멜리사는 이번엔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 그전과 다른 용량의 자낙스를 먹여 어떤 반응이 오는지 확인했고 이건 모두 산드라를 납치하기 위한 테스트가 됐던 거였죠. 멜리사는 이미 2달 전부터 산드라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멜리사는 왜 이렇게까지 산드라를 납치한 걸까요? 자신에게 하나 남아있던 가족인 딸의 친구에게서 혹시 이 아이가 내 딸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질투라도 느낀 걸까요? 이 의문은 멜리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보도되지 않았던 수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해결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멜리사의 모든 행동이 바로 앞서 설명했던 윈하우젠 증후군으로 보여진다는 거였죠. 윈하우젠 증후군.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 종종 본인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라는데 그 모습이 사건 조사에서 계속해서 단서들을 가지고 오는 멜리사의 행동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한 FBI 프로파일러는 오직 멜리사 자신만이 이해하는 비이상적인 질투심과 약자를 통해서 성적으로 권력과 힘을 발휘하고 싶었던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말했는데 고작 한 사람의 비틀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고한 어린 생명을 잃은 건 너무나 막대한 대가였습니다. 재판 당일 산드라의 아버지인 다니엘은 피해자의 유족이 발언하는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이스크림 먹는 걸 직접 결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애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애가 돌아오진 않는다고요. 이 사건은 친한 친구의 엄마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간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였기에 더욱 용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8살의 산드라는 교회에 가자는 멜리사의 말을 듣고 그녀의 차에 탄 후에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일말의 의심도 없었을 테죠. 교회로 갈 생각만 하며 즐거워했을 산드라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답답할 만큼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데 부디 이 티 없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어딘가에 있을 사각지대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한 범죄에 대한 처벌엔 일말의 자비나 관용이 일체 용납되지 않길 바랍니다.